네, 김진의 돌직구쇼 2부 순서의 시작은 신문 읽어주는 남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북미회담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저희가 1시간 동안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단독 회담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보다 더욱더 성공할 걸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은 불신을 깨고 걸어왔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60일 만에 만난 두 정상 140분간 회담과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건은 오늘 있을 회담에서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영변에만 그친다라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단독회담 뒤에 있었던 만찬, 라운드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시간여 미소 띤 전초전.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치밀하게 서로를 탐색하고 견제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만찬 땐 이렇게 밀착 자리 배치로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회담 때 흥미로운 대화를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화 내용을 들으려고 돈을 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오늘 예정된 본격적인 회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딜이 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국내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한국당 신임 당대표의 황교안. 일성은 이렇습니다. 문 정권의 폭정을 맞서서 전투를 시작하겠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황교안 신임 대표가 두 주먹을 불권 쥐고 전당대회에서 승리로 포효하고 있는 사진이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50%, 과반이 넘는 득표율 싹쓸이를 했습니다. 2등은 오세훈 31%, 3등은 김진태 19%였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사회면의 중요한 톱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성접대 혐의와 마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 빅뱅의 승리 씨가 어젯밤 기습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약물 검사 받겠다. 승리 씨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승리 씨와 관련해서 해피벌룬이라는 신종 마약 비슷한 풍선을 흡입하고 있는 사진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 사진에 대해서 YG 측은 교모하게 찍은 것이다 라고 부인을 하는 새로운 내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승리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한 시점이 북미 정상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점을 과연 계산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전주에 이어서 서울에서 연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방하는 벽보들이 게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날 전주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벽보, CCTV로 용의자는 특정했고 현재 추적 중입니다. 개인 비방, 처벌 수위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0.98. 이거 뭘까요? 한국의 작년 출산율 합계입니다. 1이 안 됩니다. 0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0.98은 소련이 해체될 때 그리고 통일 독일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4.53명, 1970명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그랬는데 쭉쭉쭉 떨어지다가 2018년 작년에는요. 여성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0.98로 떨어진 겁니다. 싱가포르, 마카오 등등의 도시국가를 빼면 한명선 붕괴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큰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2부에 함께하신 우리 초대 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어제 한국당 전대 맞추고 온 김희정 전 의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영 박사님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로 돌직구쇼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2부입니다. 2부의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어제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득표율은 50%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득표율 50%의 압도적인 승리, 황교안 후보조차도 결과가 발표됐을 때 무언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의 취임 일성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가 나라와 국민을 대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또 선관위원으로서 또 공명정대하게 지휘한 우리 김희정 장관이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또 도시구청 특파원으로 열심히 취재하셨잖아요. 네. 결과가 1위 황교안, 2위 오세훈, 3위 김진태. 어땠습니까, 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 대표가 누군지는 약간 좀 대세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몇 프로를 차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몇 프로를 넘기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2위는 누가 될까라는 관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1등보다도 네. 2등이 누가 될까가 더욱더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딱 50%를 얻었다라는 거. 과반. 네. 그리고 후보들 중에 가장 다른 목소리를 냈던 오세훈 후보가 이제 2위가 됐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표차도 5대 3대 2로 절묘하게 지금 현재 당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 네. 5대 3대 2. 네. 그래서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각각 지지하시는 후보님이 있으셨겠지만 이제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표가 너무 이렇게 작게 나와도 힘이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50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도, 개혁, 확장성을 얘기한 후보가 2등을 차지한 면에서 향후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태 후보도 사실 선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재선 같으면 최고위원에 나오지만 당 대표로 나와서 또 젊은 혈기 그리고 그 야당으로서의 투쟁력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또 1등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의미 있는 3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1등이 되신 황교안 대표 신임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만큼 통합하고 화합해서 가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 임명에서부터 이제 윤리위원회 개최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관료 이제 황교안이었다면 예. 이제부터는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어떤 걸 보여주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당원들이 지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안보하고 경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잘 챙겨달라?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옛날에는 뭐 조홍천 의원님도 초선이지만 초선을 예전에는 뭐 솔직히 그렇게 쳐주지 않았거든요. 아니, 초선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한 3선쯤 돼서 당대표 나오시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초선들을 무시 못하게 생각. 문재인 지금 대통령 초선에서 대통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초선에서 뭐 양초의 반란. 우리 조홍천 의원 또 초선. 황교안 초선도 아니지만 정치 초년생. 초짜들의 반란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실망 같은 게 크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정보라는 게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정말 빠르게 또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을 쥔 사람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필요에 따라서 선별해가지고 이걸 풀고 이렇게 해서 권력과 정보는 같이 갔었는데 지금 현대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예.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뭐 초선이다 뭐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비록 뭐 황교안 신임 대표 지금 입문하신 지 43일 됐다고 하시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가는 모습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캠프의 도움을 받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뭐 정말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엄청난 뿌리 깊은 예. 정치 세력의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고 또 주요 당직자들이 보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괜찮아지시겠죠. 3명 중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 누가 좀 됐으면 했어요, 솔직히. 저요. 예. 저는 솔직히 제일 두렵지만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됐으면 했습니다. 두렵지만 또 되길 바랬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 또 양대 정당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술에 양바퀴인데 이게 둘 다 정말 균형을 이뤄가면서 또 건전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받고 해야지 한국 정치가 똑바로 간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또 제대로 된 여당이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누가 못하냐라는 것보다는 국민을 향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누가 잘하냐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이 한국 정치가 발전되고 정치를 바라보는 그 국민의 시선도 더 따뜻해질 것이고 결국 국민 민복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두렵지만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는 좋다. 예.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위를 했던 오세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일반 여론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1등을 했습니다. 그 대목 저희가 준비해 남겨보시죠. 민심은 오세훈이 앞섰다.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50.2%가 오히려 또 오세훈 후보에게.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는 37.7%, 김진태 후보는 12.1%였는데 참 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 던지고 나서는 뭐가 잘 안 됐어요. 시장직 던지고 나서 명예회복 안 됐고 또 종로 나왔다가 거기서 또 떨어지고 이번에 당대표도 또 떨어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주자로서의 불신은 살려놨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김진태 후보가 2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 부분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있는 합동유세장에서 오세훈 후보가 나서서 누굽니까라고 연호하는 순간 김진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말만 하면 김진태, 오세훈 얘기하면 야유 이런 게 쏟아졌고요. 어저께 전당대회에 저는 영상을 통해서 쭉 봤는데요. 보니까 마지막 당대표 발표하게 되는데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야유가 끝까지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김진태 후보가 받은 표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국당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7대 3의 구도였습니다. 당원들의 투표가 7이고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3인데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게 되는 대통령 선거의 경선은 5대 5가 거의 일반적인 룰입니다.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를 5대 5의 룰을 가지고 선거를 끌어왔다면 결과가 어찌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광진 의뢰 지역구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을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 꺾고 그 뒤로 대권주자로서의 발판을 딛고 일어서게 된다면 앞으로의 가능성들은 꽤 살려놓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잃은 게 없는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면 그때 끝이죠. 그땐 끝이다. 어제 전당대회 때 기습 시위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라는 메시지가 외쳐졌다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부탁드립니다. 경찰 여러분께서 민노총을 열어가십시오. 어제 이제 기습 시위가 있었는데 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하니까 이 민노총을 해체해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김정 장관님 어제 저 현장에 계셨는데 네. 민노총이 주도한 네, 기습 시위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제 전당대회는 사실 전국에서 제주에서도 오고 강원에서도 오고 새벽부터 이제 아침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와서 평화롭게 진행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저희 전당대회가 정실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등 소위 진보단체로 불리시는 분들이 기습 시위를 펼치면서 저희 입구를 막아서 당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막 경찰 조끼 찢기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민주노총 이제 물러가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게 민주노총인지 그렇군요.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는 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시위를 주도했던 한 70여 사람을 이제 경찰에 갖고 업무방해죄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집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에서 덩달아 이름이 알려진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을 하거나 또는 거꾸로 신임 당 대표에게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 본인들의 주장하는 것도 묻혀버리고 남의 잔치집에 저렇게 콩가루 뿌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지지자들끼리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했지만 서로 위안을 했던 건 뭐냐면 새로 뽑히는 지도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단체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되든 니네가 누가 되든 별로 상관 안 해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신임 지도부는 뭔가 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서로 또 이렇게 격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 관련돼서 제가 덧붙여서 하는 게 뭐냐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더라도요. 그게 자기 당 지지자와 무당파만 여론조사에 산입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당별로. 그게 아니라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라거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다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예 어느 당 지지하는지 질문 자체를 묻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평소에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뭐 당심하고 다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특정 당이나 특정 시기 같은 경우는 자기 당 사람 여론조사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 전당대회였다.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노총의 기습 시위가 결국에는 불법 시위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30명 불려갔습니다. 뭐 집회 신고 미리 안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여지고요. 뭐 아무리 합법이라도 남의 집 잔치하는 데 가서 저렇게 몰려가지고 회방 놓는 거는 저거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 몰려가서 저렇게 집단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은 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직전에 5.18 망언이라든가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좀 과거 회기적인 그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의 보장은 헌법에 규정된 거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 진보단체나 시민단체라는 분도 나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진리와 가치를 독점하는 그런 태도 그거는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렇게 남의 권리, 남의 잔치를 존중하지 못하면 내 권리도 결국은 보호받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라는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노이 만찬 시간에 맞춰서 빅뱅의 승리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기습 경찰에 출석을 한 셈인데 경찰 출석하는 시점과 경찰에서 나오는 시점 저희가 모두 다 어젯밤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들어갈 때 승리의 모습과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드리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실력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버닝썬에서 성접대 네, 마약 감사합니다. 오늘 모발 검사 일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할 겁니다.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예,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시지만은 제가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한 점에 인정하십니까? 버닝썬 실수유도 의혹 인정하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해외 투어 일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권하면 해외 지킬 건 지켜주세요. 모발 검사 하셨습니까? 최진용 변호사님, 지금 승리 씨의 답변과 경찰 조사 전후에 임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마약 혐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우려했던 일이지만 사실은 더 큰 일이 어제 벌어졌잖아요. 성접대 의혹. 성접대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한마디 답을 안 하고 마약, 모발 검사, 경찰 조사 이런 얘기만 했다. 뭔가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출석한 시점도 하노이 만찬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기습 출석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변호인이 시간을 절묘하게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뉴스가 북미 2차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때 묻혀서 쓱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치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안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라든가 이렇게 주말에 묻어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버닝썬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뒤로 빠지고 해서 늑장 대응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혹이 점점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여기서 했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대표이사로 있었던 요리 홀딩스와 관련되는 성접대 의혹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언론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하고 최대한 빨리 대응하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닝썬에서의 어떤 이 마약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찰이 요청하는 모든 그 조사를 다 받았다. 모바일 검사도 다 받았다라고 해서 본인의 결백을 얘기를 하는 반면에 좀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리홀딩스의 어떤 성접대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정말 저 또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시간 조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연습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신기한 점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승리의 모습이 완전히 좀 달랐어요. 들어갈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 리허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헤어를 보면 헤어를 하고 왔어요. 약간 손을 보고 온 것처럼 그리고 온몸을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또한 질문을 던졌을 때 혹시 마약 얘기가 나오면 끊고 들어가라라는 지시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때 모습을 잠시 보면 머리를 앞으로 등기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건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 빨리 들어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거나 이럴 때 보여지는 몸짓입니다. 예. 근데 나올 때 모습을 잠시 보시면요. 나올 때 모습은 조금 좀 다르죠. 들어갈 때 자신감 있는 눈빛이라던가 표정과는 사뭇 다르게 아무래도 좀 힘들었다라는 것. 넥타이도 풀었잖아요. 가장 힘들고 그러네요. 답답할 때 푸는 게 넥타이입니다. 온몸이 팽창하면서 긴장감을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취하는 남자분들이 막 넥타이 이렇게 하고 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넥타이도 그때 풀었을 것 같고 얼굴도 아주 초췌해진 모습, 걷는 모습도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걸음걸이도 달라 있는데 예, 훈련을 받은 만큼 처음에는 들어갈 땐 분명 그 모습을 제대로 보였지만 나올 때는 조금은 당황스러워하는 그리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이른바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승리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겨 이번엔 승리 씨가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이라는 풍선을 흡입하는 듯한 사진까지 공개가 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말도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사진.
승리, 베트남 해피볼룬, 흡입 의혹 사진 일파만파 파문. 베트남 현지 매체 바오모이닷컴에는 승리가 해피볼룬을 흡입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사진과 함께. 지난 2017년 2월 사업차 하노이 방문해서 데니스 도와 함께 클럽을 갔어요. 당시 찍힌 사진들 중에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여성이 이렇게 갖다주는 투명한 봉지를 흡입하는 사진. 저것이 해피볼룬이 아니냐. 베트남 매체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모이닷컴은 바에서 찍힌 문제의 사진들이 퍼지면서 승리의 SNS가 한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베트남 팬들의 요청으로 가득하다라는 기사까지 냈고 이에 대한 YG의 입장도 저희가 취재했어요. 성접대 의혹대의 해명과 똑같은 문법, 승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어제 최진영 변호사님이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승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은 교묘하게 찍힌 것. 승리는 해피볼룬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승리는 이런 적이 없다고 말한다. 베트남 현지 보도는 명백한 오보. 전혀 사실이 아니면 억울하다. 의혹 전면 부인을 했는데 그 사진 한번 크게 보시죠. 김변 박사님. 네. 지금 성접대 의혹에 이어서 자, 이 사진까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승리 씨인지 아닌지 저게 해피볼룬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승리 씨 측의 해명에 따르면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서 저런 해피볼룬을 투입할 하등 이유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승리 씨가 이사로 있었던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마약 투약 등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폭행 등의 일로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저 해피볼룬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이산화질소 환각제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환각물질이. 그래서 저거를 이 투입을 하게 되는 이 것들이 만약 베트남 현지에서 일어나게 됐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만의 스타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한류 스타로 알고 있는 승리 씨가 해서는 안 되는 일탈 행동을 베트남 현지에 가서 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 사진이 공개되니까 일파만파 승리 씨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트남 저희가 하노이로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베트남은 사실 우리 박항서 감독이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에 대한 그 우호적인 감정들이 극대화되어 있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 자리에 왜 갔으며 있었던 상황에서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저 풍선은 무엇이고 옆에 있는 여성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승리 씨가 보다 명확하게 언론 대상으로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천 의원께서 또 현직 칼잡이 검사셨으니까 칼잡이. 이런 무슨 사건에 있어서 이런 사진이 떡하니 떴어요. 근데 YG 측에서는 일단은 저 사진 조작이다라는 말만 했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이첩돼서 담당 검사라고 한다면 이 사진의 증거력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저 옆에 있는 여자를 베트남에서 소환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힘들다. 예. 그러면은 그 사진상 그 좀 반투명한 풍선, 거기다 아마 뭐 코를 대고 이렇게 뭐 흡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진상으로는 눈이 그냥 평상시 눈이 아니고 뭐 이렇게 흡입할 때 약간 다물어지는 그런 눈인 걸로 봐서는 네, 조작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풍선에다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해피볼룬 아산화질소 말고 뭐 딴 게 있냐? 뭐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저게 되게 싸대요. 베트남 현지에서 뭐 3,000원 정도만 한다는데 저도 뭐 잘 몰랐습니다만은 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일시적으로 안면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표정이 웃는 모습으로 된다고 그래서 저게 해피볼룬. 그래서 해피볼룬. 이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별로 경각심이 없었고, 그래서 뭐 대학 축제 같은 데서도 일부 사용되기도 하다가, 2017년 4월 달에 20대 남성이 저걸 흡입한 흔적이 있는데 사망을 한 사고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해 7월 달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이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저 사진이 저는 뭐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보입니다. 거기 아산화질소 말고 뭘 넣어서 그러면 저걸 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할까요? 최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이 어제 그 광역수사대에 가서
마약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요청하는 모든 마약 관련 그 어떤 조사에 응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에 뭔가 안 나오면 모바일 검사를 하는데요. 통상 모바일 검사할 경우에는 뭐 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한 1년 정도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그 해피벌룬에 있는 그 아웅산 질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흡입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까지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마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그것을 제공했는 이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이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어떤 마약류와 관련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승리 씨의 머리가 아직 긴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바일 샘플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마약 관련된 양성 반응이 나올지 음성의 반응이 나올지 모발은 거짓말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모발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하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실. 그리고 저 사진이 뭐가 조작이라는 건지. 승리가 아닌 건지. 승리는 맞는데 풍선을 누가 갖다 댔다는 걸 포토샵으로 조작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저 여성 자체가 없었다는 건지. 뭐가 조작이라는 건지. 승리 씨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버닝썬과 관련해서 어제 버닝썬의 전직 직원이 마약을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말도 함께 보시죠. 마약 혐의 구속 버닝썬 직원,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와도 함께 투약. 조모 씨 28, 2014년 5월 6월, 그러니까 과거 얘기예요. 김무성 의원의 사위인 이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코카인을 판매. 물론 결혼하기 전이니까 저때 당시 사위는 아니었어요. 2014년 5월 강남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 씨와 함께 코카인 흡입. 마약의 오간 장소가 그 유명한 클럽 아레나 등등 인근 주차장 등등에서 실제 투약 장소는 화장실과 강원도의 리조트 등등. 15차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에 집행유예로 풀어줘서 논란이 한 차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15번 마약을 했는데 그걸 그냥 집으로 풀어주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딸과 교제 전에 저지른 실수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사위 이전의 이야기다. 이미 처벌받았는데 정치인 사위라는 이유로 다시 부관 참시되면 안 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님 어떠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김진 앵커도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마 겪을 일이에요. 이 자식을 키우면 한없이 겸손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둘째 딸. 뒤늦게 이 사위가 마약 전과가 있다는 걸 알고 파혼해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안 됐다. 근데 이제 딸도 뒤늦게 알았지만 본인이 이미 사랑하고 있고 용서를 했다. 그러니 내가 32살 될 때까지 아버지 속 썩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현직 대표로 있으면서 그때 사위였고 만약에 진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저런 식의 공인의 가족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고 또 남들이 생각하기에 좀 처벌할 수위가 약하다라고 하면 이게 비판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도 아니고 이미 자식이 사귀기 전에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처벌받는 것까지도 결혼 전에 다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결혼식도 여러 가지 사회 지도층들 결혼식 간소화하자는 의미가 있다 보니 비공개로 해서 저희는 그런 결혼식이 있었는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닝썬 사건이 터지자 원래 저 승리를 비롯한 버닝썬 문제, 그 다음에 마약류 관리가 국가에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던 김무성 대표의 사위 문제가 또 불거지니 참 아마 아버지로서 안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사위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마치 손해보는 듯한 정치인으로서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대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딸 자식이 결혼을 했고 그 자식들이 또 3명의 자녀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 3명의 아이를 낳군요. 네, 그러니까 내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정치인이다 보니 딸 자식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는 오히려. 네, 뉘우치고 잘 살고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식 키우시는 부모 입장에서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하고 하니까 그 뜻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공감이 됐습니다. 버닝썬과 승리 그리고 마약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이렇게 마약이 들끓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약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2가지 사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돌직구쇼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혐의자를 태운 운전자 차량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마약, 이번에 또 어떤 마약일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5시 인천 부평 한 도로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자인 여성을 태운 채 운전 중. 경찰관이 검문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관은 가벼운 부상이라고는 하지만 부상의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충격에는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A씨를 쫓아서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검거 당시에 인천 삼산경찰서와 함께 공조 수사 중에서 검문을 하는데 그냥 치고 달아났다. 경찰관은. 이 A씨는 부평역 인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부평역 인근 CCTV 확인해서 A씨가 택시 타는 모습을 포착했고 현재 추적 중입니다. 동석했던 B씨는 경찰에 현재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자인 여성은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 여성을 태우고 경찰관을 친 운전자 40대 남성이 현재 도주 중인 그런 사건. 백 팀장님, 어제 오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 또 취재를 하셨죠? 네, 이 사건을 보면 마약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서프라이즈드라고 하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원청 마약 그 수사대에서 이걸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30대 여성은 체포를 했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운전을 했던 남성, 40대 남성이 도주를 했는데 삼산경찰서 지구대 직원에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지구대 직원을 치고 도주했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서초경찰서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서초서 현역인데. 네, 마약 수사대하고 이제 공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야구방망이하고 권총을 들고 갔는데 상당한 그 하부 조직이지만 상당한 판매책들이었거든요. 서울 서초동 남부 터미널역 근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용의자 차량이 나타났어요. 근데 절대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수사관이 올라가서 야구방망이로 그 용의자 차량 앞 유리를 깼는데 달리는 차량 위에서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그 같은 조원하고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대로 도주를 한 바람에 그 수사관 한 명이 떨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뒤에서 권총을 제가 쐈습니다. 실제. 근데 나중에 역삼동에서 오후에 그 다리에 간통상을 입었던 사람이 차하고 함께 이제 검거를 하긴 했었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러 나가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마약을 하는 그 용의자들이 대부분 취해 있는 상태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환각 상태에. 네, 중독이 돼 있으면 이 환각 상태에서 경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베테랑 수사관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죠. 그래서 미리서 장구를 준비하는데 이 경우도 지금 한 900여 미터를 막 도주하면서 차량을 들이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상당히 중증 환각 상태라고 하면 또 다른 범죄, 역삼동에서 보면 그 마약 신고를 받고 형기대와 같이 출동을 했는데 여성을 밤새 감금하고 폭행을 하다가 결국 그 어떤 놀랄만한 힘으로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더니 그대로 투신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예. 마약 사범이 중증이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남성이 왜 도망갔을까? 아마 추측컨대 본인도 뭔가 백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 등등의 환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들어요. 누가 쫓았는지를 보면 그 협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원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 40대 A씨를 쫓았던 겁니다. 예. 한마디로 강원도에서부터 해서 이 경기도까지 마약 혐의를 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거기다가 삼성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실질적인 그 경찰 수사의 타겟은 이 도주한 A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지금 이미 체포한 사람은 거기에 동승하고 있던 여성에 대해서 마약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체포를 하려고 했던 사람 자체가 이번에 도주했던 40대 남성인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다른 추가적인 어떤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CCTV를 통해서 도주했던 위치, 동선을 파악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머지않은 장래에 정말 능력 있는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봅니다. 경찰의 수사력이 또 대한민국 경찰 수사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금방 잡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건도 참으로 충격적이고 황당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한 남성. 그리고 그 남성은 내가 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동네방네 자랑까지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끔찍하고 강력한 사건들이 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지난달 6일 새벽 3시 4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27살 남자친구가 6개월 사귄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 당일에 여자친구가 3-4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준비한 흉기로 빌라를 찾아가서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예요. 살해 후 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과시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여자친구 전화 안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도 나를 잡아가라 라면서 자진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사망한 이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누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전 남친이다. 폭행 전과가 있었던 가해자가 평소 흉기까지 들고 다닌다. 시비 붙을 때마다 흉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을 했다. 누나가 몇 번이고 헤어지려 했지만 너의 친구들까지도 모조리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말에 도망칠 수 없었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라고 호소를 했고 5천 명 가까이가 현재 청원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군요. 5만 명. 아이고 그러네요. 백 팀장님.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 또 자랑까지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나 또 신문을 보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인권 문제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잘 보도를 안 하는 게 진짜 정상인데요. 저 역시 또 수첩아이에 또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 27세 이 동갑내기 연인은 사실 한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한 회사에서 만났다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남성이 지방, 자기 고향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2시간 거리 정도에 있는 지방의 고향인데 그곳으로 직장을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도 주말에 만나는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3-4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 관악구 관내 빌라에 사는 여성 집에 찾아와가지고 말다툼마다 결국 살해를 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소시오패스냐 사이코패스냐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느냐라고 또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여성을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웃에서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었죠. 이웃에서 굉장히 다투는 소리가 격하게 들린다 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 관악경찰서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순찰자가 출동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스스로 체포가 됩니다. 이상한 행동을 보였네요. 이런 상황을 이제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보통 우리가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소년범 환경조사서나 그다음에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저는 무슨 편애할 생각은 없지만 네. 보통 가족이 보면은 이 결손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족 존속 중에 이제 어떤 질환, 정신질환이죠.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부모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는 집안이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연인에 대한 의심을 하고 이렇게 집착을 보이면서 결국은 살해까지 했던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데 1년간 보면 데이트 신고가 10만 건 정도 들어옵니다. 예. 근데 경찰에 입건된 건
보통 2만 건 미만이거든요. 나머지 8만 건은 연인이다, 사귀는 사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옳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트 살인으로 16명, 17명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 때문에 스토커 방지법이 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 이 피해자 가족들이 오히려 이 가해자가 만약에 가벼운 형을 받고 나오게 될 경우 보복에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요. 현재 5만 명 가까이 국민청원이 동의하면서 현재 국민들도 같이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5만 명 정도가 공분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상식을 가진 그 재판부도 함께 공분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측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는 한 무기징역 가까이 구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형은 최소한 15년 이상의 형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처럼 애인이 변심했다든가 말다툼하는 거에 격분해서 사람을 이렇게 해친 케이스를 이른바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통상 10년에서 16년 가중할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소 때도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른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아주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점, 더불어서 범행 자체가 굉장히 잔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예.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도 하플 4인방 후보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네, 북한의 스페인 대사관의 문패 사진, 그리고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 그리고 유엔의 김정은 씨, 그리고 할머니 버선인데 할머니 덧버선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마드리드 외곽의 아라카카에 있는 주 스페인 대사관에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들이닥쳐서 대사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4시간 이상 감금, 컴퓨터 여러 대를 훔쳐서 달아났다고 스페인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박된 여성 직원 한 명이 탈출해서 나와 이웃에 우리말로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해서 신고했고, 경찰이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깔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아무 일도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괴한들은 대사관에서 뛰쳐나와 2대의 차를 타고 달아나 버렸는데요. 스페인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괴한 중에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이 사건의 배후를 두고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죠. 김병 박사님. 네.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괴한들이 덮쳤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결박했는데 여성 한 명이 극적으로 결박을 풀고 밖으로 나가서 소리소리 쳐서 스페인 경찰이 출동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나와서 아무 일도 없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와서. 그렇다면 괴한 중에 적어도 2명 이상은 북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북한 대사관을 스페인 현지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저게 뭘 가져갈 게 있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내부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스페인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노이에 가 있는 김혁철 이 북한의 특별대표 누굽니까? 스페인 전 대사관의 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스페인이 김영철 전 대사를 추방하게 되고, 사실 김영철은 북한에서 외교통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하고 키워온 인재라는 건데, 이번에 스티븐 비건의 파트너로 발탁이 돼서 이 모든 북미 협상을 이끌어내고 있는 인물인데, 굳이 저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훔쳐나오고 휴대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은 뭔가 모종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저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괴한이 침입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득 드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해서 천리만 민방위 얘기도 잠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천리만 민방위. 그러니까 천리만 민방위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대 발표 중에는 결국 북한 체제의 가장 뼈아픈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겠는가라는 추정과 전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기와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막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터라 도대체 무슨 사건들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냄새가 나요. 정천 의원님. 네. 3가지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대사관을 턴 사람 중에 한 명이 북한인이다. 두 번째 이상한 건 이게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닐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 절도 사건으로 위장한 무언가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대사관에서 당초에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그 외국의 대사관은 그 외국의 영토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스페인 경찰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스페인 경찰이 뭔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별일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의 로마 대사가 조성길인가요? 조성길 대사. 예. 서방으로 가고 이런 일련의 정말 최고 엘리트라고 불려지는 북한 외교관들의 일탈 행동이 지금 자꾸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스페인 대사관의 대사가 바로 이번에 비건하고 회담을 했던 이 이름이 뭐죠? 김혁철. 예, 그분이었는데 그 사람도 아마 스페인으로부터 북한 핵 관련해 가지고 항의하는 취지로 아마 본국으로 추방당했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사가 없는 상황이고 대사관 직원도 한 명밖에 정식 직원은 없다고 그래요. 거의 폐쇄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스페인 거점이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추측을 막연히 해볼 뿐입니다. 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번에 두 번째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민주당의 20대 지지율 하락은 MB 박근혜 반공교육 탓이다. 이른바 20대 남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번엔 야당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을 향해 미니 정당이 영향력도 없는 정당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 사람하고 자꾸 엮이는 게 좋지 않은 게 거의 소수 정당이잖아요. 저는 그 일당의 수석 대변인인데 뭐냐면 이 사람은 그쪽도 최고대 아니 미니 정당이고 영향력도 없는 정당인데 근데 자꾸 이렇게 이분의 특징이 당까지 디스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서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행자가 20대 발언을 계속 문제 삼는 하태경 의원과 단판 짓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자 제1당의 수석 대변인인 본인과 작은 정당의 최고위원은 급이 다르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집권 여당의 오만함을 비판하며 홍익표 사퇴하라라고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20대 민심에 찬물을 끼얹은 것에 이어 이번엔 야당과의 공조에까지 균열을 불러온 여당의 이 홍익표 대변인. 뒤늦게 사과하고 유감 표명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끝을 맺었네요. 홍익표 대변인이 인터뷰하면서. 본인이? 네.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될 얘기 같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얼굴 미소나 목소리는 상당히 부드럽게 하면서 말에는 그렇게 칼날을 숨기고 있는데요. 뭐냐면 말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인식을 안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20대 청년들을 그렇게 비하를 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깔아뭉개더니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인식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은 급이 작고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나아가서 아까 표현을 당도 디스하네요라고 이제 진행자가 얘기를 하는데 당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헌법상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거고 동료 국회의원으로서도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마음 못 붙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정당 없다라고 답하지 않고 이 소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어떤 심정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말 실수를 넘어서서 굉장히 인식 자체가 잘못됐고요. 저 국회의원 할 동안에 이렇게 저희 패널 나오거나 토론회 하면 저렇게 갑질하는 국회의원들이 꼭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 패널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재선이면 거의 초선 나온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초선인데 굉장히 유명한 초선. 예를 들어서 정청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이라도 내가 어떻게 초선이랑 같이 해요? 이러는 국회의원들이 꼭 저당에 계시더라고요. 예. 방금 나오신 그분 계신 당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간에도 그런 인식. 그리고 또는 같은 선수라도 방금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하태경 의원이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최고위원의 시기는 사실 당 대표하고 같이 최고지도 보고 대변인은 굉장히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큰 당의 대변인이니까 저 당의 최고위원 정도는 내가 상대할 급이 아니야라고 이제는 같은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같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와 국민들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마음으로 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천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저게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팟캐스트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걸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아마 저 해당 프로그램에 처음에는 편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나가지고 직접 해명을 할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아마 홍익표 의원이 시간을 좀 내가지고 얻어가지고 지금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그 발언의 진위 그리고 뭐 어떤 자리였는지 뭐 그런 걸 갖다 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진행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진행자가 딱 문 거죠. 그러면 두 분이서 나와가지고 1대1로 이 프로그램에서 담판을 하면 좋겠다. 청취율이 무지하게 올라가겠다. 하시죠. 라고 강권을 하는데 홍익표 의원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예. 나 그 사람하고 엮이기 싫다. 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정치적 논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엮이기 싫습니다. 게 그때 그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끝나면 좋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생방송이라서 본심이 들어가니까 얘기 좀 할게요. 말 좀 할게요. 그래서 오바를 했다. 그러니까 본령은 이게 본질은 하태경과 홍익표의 개인 간의 싸움인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쓸데없이 오버했다. 바른미래당 얘기가 들어갔고 어쨌든 이게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바른미래당을 혹은 다른 정당을 소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는 이 예의가 아니죠. 그건 뭐 잘못된 일이라. 근데 그렇지만 사과를 했으니까 조금 한번 좀 두고 보시죠. 찾아보니까 그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내에 이른바 을지로위원회 위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을지로. 예, 아시다시피 을지로위원회가 뭡니까? 을을 위한 어떤 을을 지지하는 위원회란 거 아닙니까? 사실 국회를 그 시각을 봤다고 하면은 여당이 갑이고 야당이 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국회 내에서 갑질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외면적으로는 하태경 의원이 발끈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웃고 있다. 왜냐? 결국 그와 같은 여당의 오만이 여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이 청와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위치에 대한 저는 망각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기업도 보면은요, 좋은 위치에 있는 임원이라던가 사장의 위치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갑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퇴임하고 나셔서 많은 후회를 하시거든요. 여당이 늘 여당으로 뭐 100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당이 100년 간다고 하는. 어쨌든. 여당이 뭐 100년,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자기 위치를 잘 생각해보지 못한 건 정말 아쉽고요. 모습은 정말 멋진데 왜 저렇게 말을 멋지지 못하게 할까? 저는 좀 추측되는 게 혹시라도 지금 갱년기 아니신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런 막말을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당에 지금 여당에 망신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자중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갱년기다라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고 50대 초반이에요. 그 발언에 대해서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해 주셨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악플도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번 미국 아마존에서 호랑이 담요, 영주 대장간 호미 등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할머니 버섯.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재래시장에서 구매하고 싶은 핫한 잇 아이템들이 공개됐는데 그중 바로 인기 있는 아이템이 요술버섯이라고 일본 내에서 불리는 저희들이 보기엔 할머니 덧신입니다. 단돈 5,000원의 저렴한 가격과 화려한 디자인,
도톰한 두께가 특징입니다. 일본의 한 만화가는 본인의 SNS에 추위에 약한 사람이 반드시 사야 할 것, 최강 방한용품 요술버섯, 믿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따스함이 온다라며 요술버섯을 이렇게 극찬하는 만화를 올려서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요술버섯 외에도 음식할 때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를 고양이 맛, 그리고 달달한 스틱커피, 또 몸빼 바지까지. 그러고 보니까 가성비는 물론 특성 있는 아이템을 잘 골랐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재래시장에 오면 꼭 사야 할 이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향한 낙태, 종용 의혹과 거짓말 논란 등으로 연애생활 최대 위기를 맞은 김정은이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3일째 묵묵부답. 김정은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리얼 연애 프로에서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던 여성은 SNS에 댓글로 심경을 드러냈지만 바로 삭제해서 이목까지 끌었습니다. 처음 알았던 것도 아니고 괜찮다라는 말을 남겨서 각종 추측을 낳은 것. 또한 해당 리얼 연애 프로그램 측은 김정은이 연애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다는 말과 함께 연애에 각별한 의지를 보여서 그 진정성을 믿고 출연시켰는데 당혹스럽다라는 반응까지 내놓은 상황. 현재 시즌2를 준비하고 있던 제작진 측에게도 고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으로 이렇게도 시끄러운데 며칠째 입을 꾹 다문 유엔의 김정은을 향해 이쯤 되면 역대급 민폐다, 비겁한 침묵이다 등의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인 아기 엄마가 전 승객에게 선물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만나보시죠.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첫 비행에 대비해서 한국인 엄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 승객에게 돌렸습니다. 이 메모장도 안에 들어있었는데 메모 내용을 좀 보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된 준우예요. 저는 오늘 엄마 할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모를 보러 가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서 준우 저는 떨리고 무서워요. 그래서 울거나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은 못하지만 조용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생후 4개월이에요. 우리 엄마가 선생님을 위해서 귀마개와 사탕이 담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 때문에 너무 시끄러울 때 쓰시고 그것도 안 되면 사탕 드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쓰여 있었는데 당시 함께 타고 있었던 승객들 사이에서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본인들이 SNS에 올려서 지금 미국 사회가 이 한국인 엄마 누구냐, 준우가 안전하게 비행을 하기 바란다, 정말로 센스 있다 등등의 극찬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비행기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애기들이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좀 피곤하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조금씩 배려하고 좀 양보를 해준다면 오늘 출산율 0.98. 이야, 이거 통일 독일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기 엄마들을 저희 돌직구쇼 김진 기자는 늘 응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듣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이어지는 채널A 뉴스 특보도 시청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